봅시다. 자, 첫 시간은 여러분들 요거 할 거예요. 요거 7회차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은 수축할게요. 네. 자, 122쪽 펴보자, 얘들아. 122쪽. 자, 122쪽 우리 시작해 봅시다. 네. 수특 1번이 거의 끝나가거든. 네. 그래서 이제 2번을 또 줄 거예요. 줄 거고 1번 끝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1번 끝낸 다음에 그때처럼 우리 또 시험 한번 또 합시다. 네. 범위 다시 알려줄 테니까. 자, 일단 1번부터 가보자. 1번을 시작해볼게요. 자, 문제부터 보셔야 돼. 자, 문제부터 봐주셔야 돼. 자, 윗글은 화자인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내를 만나는 상황을 통해 고국을 떠나 북방에서 유람하는 이들의 비극적 삶을 그려낸 것이래요. 화자는 북간도 술막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자신과 전라도 가시내가 각기 살던 곳을 떠나 그곳으로 오기까지 겪은 힘든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대. 자, 특히 전라도 가시내의 어두운 내면의 모습. 자, 여러분들 마음속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추상적. 그래서 추상적 관념인 어두운 내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특히 시적 화자가 전라도 가시내의 과거에, 여기서 과거는 뭐겠어? 어두운 내면이겠죠. 자, 관심을 보이고 공감하는 태도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시를 좀 봐볼까 얘들아? 시. 일단은 1형 봐봐. 1형. 알록 쪽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얼굴이 뭐겠니 얘들아? 얼굴이 얼굴. 네. 자, 가시네야. 가시네 동그라미 쳐야. 가시네 동그라미 쳐야. 그러면 시적 대상은 누구야? 가시네예요. 그 다음에 나는 시적 화자가 나저다. 자, 나는 밭을 얼구며 다시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그러니까 화자는 누구예요? 함경도 사내입니다. 그 다음 바람 소리도 호계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련을 달게 마시려단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꼬레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자, 이제 밑줄 쳐주세요. 밑줄 쳐주세요.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보이 잠거다오. 자, 일단 얘들아 여기 지금 봐봐.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이라 나와있지. 비유야 비유. 일단 너가 누구에 있어요? 일단 쓰지 마시고요. 너가 누구야? 함경도 사내. 함경도 사내는 나지 나. 알겠지? 네. 너가 가시네잖아. 그러면 지금 가시네 잠깐만요. 가시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슴이 그늘진 숲속이래. 너의 가슴이 그늘진 숲속이래.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늘이요. 그렇지, 그늘이지. 그늘. 요 그늘이 중요한 거지. 어두운 부분이잖아. 맞아? 네. 그늘이라는 건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시적 대상인 자 가시네의 뭐야? 어두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비유니까 그걸 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봐. 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보이 잠거다오.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가난한 이야기를 듣는 데지. 네. 뭘 따르면서? 술이요. 술을 통해서 가난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야. 그럼 가신의 이야기에 무심한 거야? 공감하는 거야? 공감하는 거야. 공감. 공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얘들. 너의 가슴, 너의 가슴. 다 쓰면 좀 너무 기니까 너의 가슴 물결 표시하시고 잠궈다오. 자, 너의 가슴 잠궈다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너의 가슴, 그 다음에 잠궈다오. 그래서 너의 가슴부터 잠궈다오까지 다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자, 보기부터 보자 얘들아. 보기부터. 윗글은 잎이 모두 진 채 서 있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과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슬픔을 노래하는 시이다. 화자는 나무들을 관찰하는 위치에서 그들이 기억을 통해 아픔을 정화하고 위로를 얻고 있다고 여긴다. 또한 나무들이 간직하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이 니은으로 표출되는 상황을 떠올리고는 디귿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자신과 나무들이 가지는 동질성을 떠올리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시를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위에 시 봐보세요. 자, 나무들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자, 얘들아, 보기의 두 번째 줄 다시 봐봐. 화자는 나무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그들이란 건 누구야? 나무들이야. 그들 나무들이 기억을 받아서 자신들의 아픔을 정화하고 위로를 얻고 있다고 화자는 관찰하고 여긴다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럼 다시 시에 올라가서 삼행 봐봐. 삼행.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뭘 받았다고 여러분들? 별빛. 찾니? 네, 별빛의 동그라미 찾아요. 별빛을 받아서 자,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거네. 뭐로 씻어내려겠다는 거야? 뭐로? 별빛으로 씻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당연히 기억은 뭘 것 같아요? 별빛이에요. 자, 기억은 별빛이 별빛.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볼게요. 시를 봐.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나무들 그들대로 서로 부둥켜 안고 자 온몸을 떨며 뭐를 터뜨린다고 써있어요? 깊은 울음을 터뜨린대. 그럼 이제 보기에서 우리 세 번째 줄 보세요. 나무들이 간직하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이 이것으로 표출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슬프잖아. 슬퍼가지고 뭘 터뜨리는 거야? 울음을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는 깊은 울음이에요. 얘는 깊은 울음을 써주면 돼. 얘는 깊은 울음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마지막 줄 보세요. 보기의 마지막 줄. 디귿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자신과 나무들이 가지는 동질성을 떠올리게 한대요. 알겠어? 그러면 화자도 저 나무처럼 슬픔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다 이거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 디귿에 뭐라고 써야 돼요? 너무 기니까 그냥 시험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멀리서부터 거슬까지. 멀리서부터 거슬까지 써주면 된다. 자,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 난이도 안 높았어요. 오히려 1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2번은 별로 안 어려웠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 아니고 문학이에요.
자, 이거를 마지막에 할게 얘들아. 왜냐면 요거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마지막에 좀 해설을 하고. 자, 128쪽 4번을 좀 먼저 할게요. 4번. 자, 4번. 일단 얘들아 문제부터 봐봐. 4번의 문제부터 봐봐. 자, 윗글의 A와 같은 상황에서 B를 사용하는 약소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조건에 맞춰 서술하시오. 일단 약소국에 동그라미 쳐야 돼. 약소국. 약소국이 있잖아. 4번 문제 잘 안 읽는 사람들 조심해. 약소국에 동그라미 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를 좀 살짝 살펴볼게. A 봐봐요. 패권국은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패권국은 국제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 일단 이 A가 있어요. 자, 그리고 B를 봐봐. B. 자, B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 B 어디 있어요? 네 번째. 편승 전략이라고 보여요. 자, 일반적으로 동맹 전략에는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 있대.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패권국이 될 가능성 있는 국가에 대항해서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균형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균형 전략을 찾는 게 아니잖아. 맞아? 네. 자, 쭉 내려가면 5번째 줄 정도에 균형 전략과 달리라고 써 있을 거야. 찾니? 지금 현재 문단에서 5번째 줄에. 자, 밑줄 쳐요. 균형 전략과 달리 편승 전략은 패권국 또는 힘이 강한 국가랑 동맹을 맺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 국제사회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인 패권국이 무슨 나라예요? 현재 국제정세 가장 대표적인 패권 국가가 무슨 나라예요? 미국이죠. 어디예요? 그죠? 미국이죠. 맞지? 네. 그러면 편승 전략은 우리나라가 패권국, 미국과 같은 패권국과 뭘 맺는 거야? 동맹을 맺는다는 거야. 동맹.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국가가 가진 힘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편승 전략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지금 A와 같은 상황에서 자, 한번 써볼까? 답 쓰는 게 아니고요. 자, A와 같은 상황은 이거예요. 패권 국가가 국제 체제에 뭐를 가져온대? 안정을 가져온대요. 오케이? 그리고 약소국. 물론 우리나라는 약소국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비해서는 약소국이잖아요. 미국에 비해서는. 오케이? 그러면 약소국이 무슨 전략을 한다는 거야? 지금 거기 써있듯이 무슨 전략? 편승 전략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만 좀 써볼래요. 4번 근처에다가 네. 4번 답 근처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좀 써놔.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걸 뽑아내야겠지. 네. 자, 일단 요 다 썼으면 그 다음부터 좀 읽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썼으면 밑에 슈웰러라고 나올 거야. 슈웰러. 자, 밑줄 쳐보자. 슈웰러는 이러한 편승 전략을 다양한 국가의 이익의 확보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방어적 편승, 작할식 편승, 영합적 편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방어적 편승은 강대국이나 패권국가 대립하는 여러분들 무슨 국가가 나왔어요? 지금 무슨 국이라고 나왔어요? 약소국 찾니? 네. 동그라미. 이걸 찾아내야 돼. 왜냐하면 4번 문제에 약소국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맞지? 네. 그래서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 비용. 자, 전쟁 비용 동그라미. 너희들 보기 봐봐. 4번에 그 조건 봐봐. 조건에 전쟁 비용의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다시 올라갈게요. 무모한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강대국이나 패권국가 뭘 맺는 거라고요? 네. 동맹 맺는 거래요. 그러면 패권국의 동그라미, 동맹의 동그라미.
야, 그럼 다 나오지 않았어? 네. 조건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다 지금 저 지문에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자 모범 답안은 뭡니까? 모범 답안. 어쨌든 비슷하게 썼고 조건에 있는 용어를 썼으면 다 맞습니다. 알겠죠? 네. 자 모범 답안은 이겁니다. 패권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패권국가 동맹을 맺음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자 전쟁 비용을 뭐하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와 비슷하긴 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맞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전쟁 나면 어쨌든 양측에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고요.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는 잃을 게 많을걸요. 우리나라가 훨씬 경제 성장을 많이 이뤄놨잖아. 네. 맞죠? 네. 우리가 더 잃을 게 많겠지. 사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미국이랑 어때요? 동맹. 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다 맺잖아. 그럼으로써 북한이 함부로 침략을 할까? 못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 동맹을 맺음으로써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불필요한 전쟁 비용을 제거하는 거. 알겠지? 네.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뭐 대한민국이 뭐 엄청 약소국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요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이 4번 문제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풀려면 조건에 있는 용어들 있지. 이거를 본문에서 찾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이제 넘겨보세요. 5번 갑시다. 5번은 문제가 좀 재밌지 않나? 5번이요? 재미없었나? 자, 5번 보자. 지금 국제정세가 몇 개 나왔어요? 총 3개가 나왔어. 네. 국제정세 1, 국제정세 2, 국제정세 3 이렇게 나와 있거든. 네. 다 3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앞장 펴보세요. 앞장 펴봐요. 앞장에 가글 봐봐. 앞장에 가글. 찾았어? 자, 좀 잘 빨리 따라오세요. 가글에서 이 문단 볼래?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봐봐. 실제로 국제 정치사에서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형태로는 3개 뭐가 있대요? 균형자, 비스마르크, 냉전형 3개가 있대요. 오케이? 네. 이 문제야. 그럼 이제 3문단 가볼게. 3문단 밑줄 칠 거야. 3문단에 첫 번째 줄 밑줄. 첫 번째로 균형자형이 있대. 균형자형. 자, 첫 번째 뭐 있다고 여러분들? 균형자형이 있대. 이거 안 써도 돼. 그럼 이게 뭔지 보자. 자, 서로 힘이 다른 두 개 세력이 존재하고 제3의 세력으로서 균형자가 개입해서 힘이 약한 쪽의 균형자의 힘을 더해 균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두 세력의 힘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자는 그 어느 국가와도 영구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대. 영구적인 게 뭐야? 영원한 거. 영원하게. 알겠니? 네. 야, 그러니까 봐봐. 미국이랑 중국이 어쨌든 경쟁을 많이 하잖아, 얘들아.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균형자는 이런 거야. 대한민국은 누구랑 붙었다가 미국이랑 붙었다가 또 누구랑도 붙는 거야? 중국과도 붙는 거지. 요리 붙었다 저리 붙어서 두 나라의 균형을 도모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게 균형자형이에요. 됐어? 네. 자, 그러면 빗장 펴보세요. 문제 봐봐, 얘들아. 국제정세 1 봐봐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동맹가.
A국하고 B국, 동맹나, C국과 D국이지. 네. 여기가 됐죠? 그리고 G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옆에 동맹가, A국. 얘들아 이 동그라미 크기가 뭐야? 세력의 크기야. 알겠지? 네. 동그라미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국가가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A죠, A. 그죠? 그러면 동맹가, A국, B국 여전히 유지되는데 동맹나를 보면 C국, D국, 밑에 무슨 국가가 참여했니? G국가가 참여한 거 보이니? 그죠? 자, 그럼 이제 보기 1 볼게. 보기 1. 세력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1의 G국가가 동맹나에 가입했고 G국가의 힘이 더해졌다면 G국가가 이제 밑줄 치자. 얘들아 밑줄 치자. 제3의 세력으로서 기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대요. 제3의 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장 펴보세요. 3문단의 첫 번째 줄에 제3의 세력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니? 균형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기억에는 무슨 형 써줘야 돼? 균형자형 써주셔야 돼. 기억에 균형자형 써주셔야 돼. 됐지?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거 좀 가볼게요. 국제정세 2 가보세요, 여러분들. 국제정세 2. 자, 2를 보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복잡해요. 자, 일단 동맹나. 그래서 D국가 A국이네. 그리고 동맹가를 보면 E국가 A국이 돼 있지. 네. 근데 또 동맹가를 보면 A국가랑 B국이 또 동맹 맺어 있어요. 그래서 C국가 대립을 하고 있죠. 자, 굉장히 이상하고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와가지고 글을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균형자형까지 읽었으니까 세 번째 줄에 이제 두 번째 가볼 거야. 두 번째 밑줄 쳐봐요. 두 번째 밑줄.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비스마르크형이래. 자, 두 번째는 비스마르크형이래. 비스마르크형이래. 자,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는 비스마르크형으로 예상되는 침략 국가가 존재하고 이 국가를 둘러싼 여러 국가가 공통적 이익에 따라 몇 개의 복합적인 동맹을 맺어서 복합적 동맹의 밑줄 쳐볼까? 자, 예상 침략국을 고립시켜 견제하는 것이다. 고립시켜 견제하는 것이다. 밑줄 치세요. 자, 가령 예를 들어 F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을 것 같은 A국가가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B국, C국과 동맹을 맺고 또 A국가는 또 다른 공통의 특정 이익으로 D국가도 동맹을 맺어서 F국가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동맹의 종류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인데 목적은 뭐예요? 우리. 어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라고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봅시다. 두 번째 점 읽어볼게요. 세력 균형론의 관점에서 국제정세 2의 A국가가, 저 A국가 보이죠? 네. D국가 및 E국과 각각을 동맹을 맺은 거는 자, 침략국이라고 예상되는 C국을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고립. 니은의 고립 쓰는 거야. 고립. 왕따시키는 거죠. 그리고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비스마르크요. 고립만 쓰지 말고 정답에 해당하는 건 고립인데 옆에다가 비스마르크형도 써주라 이거야. 추워 혹시? 아니요. 괜찮아? 네. 괜찮아. 오케이. 말해요. 너무 추우면.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보자. 동맹 전략에 따르면 국제정세 3은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디귿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대. 자, 일단 앞으로 와보세요. 자, 우리 두 번째 것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세 번째 밑줄. 세 번째는 냉전형이래. 콜드워.
냉전. 그 우리나라가 아니지. 국제 세계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역사에서 대표적인 냉전 시대가 무슨 나라랑 무슨 나라니? 냉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무슨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일명 자본주의 국가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특히 당시에는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소련의 중심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연합. 맞아? 그래서 이 두 체제가 여러분들 냉전 시대였잖아. 너네 냉전 시대가 몇 년에 시작한 줄 알아? 본격적으로 1940년대 때 본격화됐어요. 알겠지? 소련이란 나라는 1920년대 때 성립이 됐고, 그리고 냉전이 언제 끝났을까? 1990년대 초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끝났어요. 알겠니? 근데 지금은 또 무슨 시대인 줄 알아? 또 트럼프 새끼 때문에 그죠? 푸틴이랑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미국 트럼프 때문에 지금은 신냉전 시대예요. 또 알겠죠? 그래서 냉전이라는 게 계속 끝나고 반복되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냉전 형태로 서로 적대시하는 당사국가에 힘의 균형이 생겨있는 상태래. 자본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적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자 밑줄 쳐야죠. 세력 균형을 이룬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오세요. 자, 그러면 동맹 전략에 따르면 국제정세 3은 힘의 균형으로 인해서, 다시 힘의 뭐라고요? 균형. 네. 자, 디귿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림 봐보세요. A, B, C, D, E, F. 얘네가 어때? 두 개가 힘이 뭐하대요? 똑같대요. 네. 그러면 무슨 국이 없는 거야? 약소국. 약소국 말고 국제정세에 가장 큰 힘이 있는 국가를 뭐라 그랬어? 패권국이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패권국을 써야 돼. 패권국. 이제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자,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6번 마지막이죠? 6번 가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6번 문제 봐보자, 얘들아. 네. 자,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것 중에서 밑줄 치세요. 윗글을 잘못 이해한 번호를 하나 고르고 올바르게 고쳤으래요. 자, 일단 뭐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줄에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오스 모두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모두에다가 그렇죠. 모두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두 합장에 뭐 찾아야 돼? 공통점 찾아야 돼. 알겠니? 네. 그러면 두 합장에 공통점이 아닌 서술이 하나 있다는 거야. 잘못된 게 하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자, 요거 보지 말고요. 앞장 펴봅시다. 자, 헤로도토스에 대한 이야기는 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 세 번째 줄, 미안하다. 가에서 세 번째 문단 봐볼래? 찾았어요? 네. 자, 3문단 문단. 헤로도토스는 여러 차례 조사 탐구 여행을 통해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사료로 수집했다. 그는 역사 자료인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수집한 이야기들을 이제 밑줄 쳐.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했고, 전통적인 선입견이 뭐예요? 알기도 전에 갖고 있는 편견 같은 거야. 알겠지? 네.
자, 미신에서 탈피해 벗어나 진실에 가까운 것을 기술하게 했다. 자, 이제 또 밑줄 쳐요.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이 직접 조사 탐구한 역사적 사건들을 원인과 결과 중심의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했고, 신화적 이야기는 기록하더라도 자자자자 지금 얘가 이 사람이 헤로도토스죠. 네. 봐봐. 헤라고만 쓸게. 이 헤로도토스는 지금 뭐라고 써있는 얘들아? 신화적 이야기. 네.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신화 같은 거죠. 단군 신화. 맞지? 고무랑이가 마늘 쑥 먹고 호랑이는 도망갔고 네. 곰은 그거 먹어가지고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삽소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신화. 신화적 이야기는 기록하더라도 역사적 증거로는 신빙성이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단정이 돼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신화적 이야기는 기록은 하지만 알겠지? 네. 단 뭐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어서 역사적 자료로는 취급을 안 했다고요. 알겠니? 네. 오케이. 자, 기록만 할 거야. 기록만. 자, 더 읽어볼게. 이러한 그의 역사 서술은 신화적 역사 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신화적이야, 탈신화야? 탈신화. 탈신화가 되는 거지. 탈신화 됐어? 네. 이제 우리 누구 봐야 돼? 그러면 폴리비오스 들어가야 돼. 폴리비오스는 납니다. 자, 기점 펴보세요. 132쪽 오세요. 132쪽. 자, 132쪽에서 맨 위에 폴리비오스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폴리비오스는 역사에서 역사책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는 자, 사건들의 선행하고 동반하여 이후에 전개될 내용이다. 왜냐하면 만약, 왜, 그리고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논리적 비결이 무엇인지 하는 점을 역사로부터 빼버리면 남는 것은 단편적인 무훈에 그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그의 역사서술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는 것, 역사적 사건을 열거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 이제 밑줄 치자. 밑줄 치자. 그는 신화적이며 전설적인 이야기를 배제했대. 자, 지금 폴리죠, 폴리. 자, 폴리도 뭐를 배제했다고 얘들아? 신화적. 전설적 이야기를 집어넣대. 배제했대. 배제. 빼버렸다고. 알겠니? 빼버렸다고. 네. 자, 이어서 갑니다. 직접 목격하고 수집한 역사적 사건들을 자신의 지리학 지식과 민속학 지식을 활용해 검증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하려고 했대. 자, 밑줄. 그는 이렇게 밝힌 역사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서술했대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헤로도토스와 폴리비오스 모두 인간 중심적 입장에서 역사 자료를 이해했고 이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동인을 파악했다. 뭐 원인 같은 것들이죠. 또한 합리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사건을 신화적으로 서술했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도 역사의 서술 대상으로 삼았다. 자, 몇 번이 잘못됐어요? 응? 동그라미 1, 2, 3, 4 중에 몇 번이 잘못됐어? 참여 좀 해, 얘들아. 응? 몇 번? 다 얘기했잖아. 좀 말 좀 해줘. 몇 번? 3번. 3번이 잘못됐지? 네. 그럼 일단 정답은 3번이고 어떻게 바꿨어야 돼? 배제했다고. 아니야. 맞긴 맞아. 맞는데 맞는데 네. 요렇게 바꿔주면 좀 깔끔해요. 자, 그냥 쓰지 마시고 거기서 X 치시고 바꿔줘요. 동그라미 3번 봐봐. 합리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사건을 신화적의 X 쳐주면 돼. 신화적의 X 쳐주고. 자, 뭐로 바꾸시면 돼? 신화적이야, 인과적이야? 인과적.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연결보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중심의 인과적. 자, 신화적을 지우고 인과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번 체크했고요. 자, 앞으로 봅시다. 자, 마지막. 자, 125쪽 가보세요. 125쪽. 자, 3번 문제 좀 가보자, 얘들아. 3번 한번 일단 문제부터 봐, 문제부터. 자, 보기 제시된 가나의 관점에서 윗글을 추론하여 이해했을 때 밑줄 치세요. 잘못 이해한 번호를 찾고 내용을 올바르게 바꿔주세요. 자, 잘못 이해한 단어를 찾아 올바르게 고쳤으래. 문장 전체가 아니고 단어를 바꿨으래요. 보기 사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대결과 갈등을 거듭 겪고 정확한 승패도 가름할 수 없는 대결의 결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능적이고 숙명적인 대결의식을 다룬 소설로 평가받는데 이게 가래. 네. 자, 한편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는 소설 속의 두 친구를 남과 북, 그러면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뭐야? 남한하고 북한이 대립했을 시절인가 봐. 알겠지? 네. 그러니까 두 친구니까 결국 남한하고 북한 얘기하는 거야. 원래 우리도 한민족이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두 친구를 남과 북에 대응시켜 읽는다면 이 작품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동포끼리 전쟁을 치르고 끝내 분단되어 버린 우리 민족의 현실을 나, 친구 B 관계로 나타낸 소설이라고 해석할 수 있대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좀 빠르게라도 읽어보자. 아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빠르게라도 빨리 읽어볼게. 앞에 125좀 펴보세요. 좀 빠르게 볼게, 얘들아. 자,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어린 시절 나와 B는 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그냥 미친 거 아니에요, 소설이? 그죠? 자,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는데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뒷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이게 친구 맞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됐고 나는 새롭게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만나게 되는데 세상에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어 있음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대요. 알겠죠? 대학교 가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대학교 가면 CC 알아요? CC? 캠퍼스 커플.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내 대학교 동기, 친한 동기에 뭐가 돼 있어? 여자친구가 돼 있어. 또는 아내가 돼 있어. 되게 많아. 나도야, 나도. 쌤 와이프가 CC예요. 그래서 내 와이프랑 내 대학교 친구, 그렇게 엄청 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 대학교랑 사귀었던 사이야. 그래서 결혼식 때 그 새끼 안 왔더라고. 근데 뭐 별로 오래 만나지도 않았거든? 근데 무슨 나한테 무슨 배신감을 느꼈나 봐. 근데 졸업하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쟤랑 만나고 이제 내가 뺏은 게 아니야. 뭘 뺏어, 씨발. 있죠? 그치? 졸업하고 한참 몇 년 후에 만난 거야. 근데 어쨌든 본인이 겪을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사람이 한 걸 볼 수도 있고, 대학교 가면 많이 보실 거야.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내 친구 아내가 되어 있잖아. 맞아? 네, 가자. 자, 그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됐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가 됐대요. 세상에. 사형 집행이 뭔지 알지? 네. 총살. 자, 흰눈이 쌓인 살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 소총 몇 점, M1 소총 몇 점, 다 총이야, 총 얘들아. 네. 몇 점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총을 되게 잘 쓰나 봐요.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왜? 나랑 B는 친구였잖아. 네. 자,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할 수가 없다.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장치로 집행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이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야, 그러니까 얘들 사형 집행이 얼마나 무섭냐. 응? 이런 거잖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눈 안대로 얘들 묶고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못 쏘는 거야. 총 쏴서 죽이는 거야. 너 이런 거 니네 이런 거 할 수 있어? 네. 솔직히 나는 군대에 가서도 총 쏘는 거에 대해서 좀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총기 사고가 많이 나요. 총기 사고가 많이 나. 그러니까 약간 좀 얼떨떨한 애들 있지. 어느 군대 가도 얼떨떨한 애들 있어. 총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정해진 자세와 정해진 장소에서 쏘는 거야. 실탄이야, 실탄 애들아. 알겠죠? 네. 근데 뭔가 자세가 이상하거나 얘들 제대로 총을 못 쓰면 위에서 마이크로 혼내거든. 네. 너 똑바로 하고 이 새끼야! 막 혼내. 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총을 이렇게 하는 새끼도 있다니까. 근데 옆에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걔가 방아쇠 하나만 잘못 당기면 어떻게 돼? 죽어요. 다 죽어요. 알겠지? 네. 응? 연발로 나가는 거라. 알겠지? 네. 그래서 그 얼떨떨한 애들 있어요 실제로 진짜.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총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 영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남자애들은 이제 가서 한번 해볼 거야 아마. 자 다시 가봅시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너무 끼쳐서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야 할 것인가에서 동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경우이기에 자 하지만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밑줄 치자. 진짜 무서워요. B가 오늘 사형 집행되는 수용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로 수치화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잠시였지만 복수의 만족감과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대.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내가 죽일 사람이 누구인 걸 아는 순간 배신자. B라는 걸 아는 순간 이 새끼 뒤졌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B의 얼굴에 겹쳐 누구의 모습이 떠올랐대? 경이. 응? 사랑이 뭔지, 그놈의 사랑이 뭔지.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친구였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영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다. 자,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이 없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저놈의 B다.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그러면 나랑 B랑 대결할 때 항상 누가 이겼었다는 거야? B요. B가 항상 승리했나. 알겠니? 자, 갑시다. 그래서 B의 다시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자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자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깜짝 놀라지도 않다 이거야. 일체의 체력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 것보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미 자기는 이제 죽으니까 저 친구가 있든지 말든지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자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부인이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이건 지금 다 주인공의 그냥 추측 생각이야. 알겠지? 네.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B의 손은 여전히 묶였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고 왼쪽 가슴 심장위에 붙인 빨간 황법의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이에는 아무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고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었다. 자,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자, 이것만 읽고 쉬자 얘들아. 이 근래의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자,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자, 그와의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었다. 그와 나는 자,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다. 그 사귀인 게 그게 아니에요.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밑줄 쳐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B와 여러분들 시간 쉬는 시간 나눠서 줄 거야. 나는 B와의 대결하는 것 자체가 있지. 맞지? 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쟤를 내가 이겨야지. 저놈을 꼭 이길 거야.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저 사람을 적대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네. 뭐라고 써 있어?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무슨 운명 같다고? 불가피한 운명. 얘랑 나는 어쩔 수 없이 대결해야만 하는 운명 같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누가? B야 아니면 나야? 나요. 주인공 나가. 알겠니? 네. 밑줄 쳐놨나? 네.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었다. 이거 밑줄 치라. 네. 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을 더 이상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았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됐지?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끊고 계속 이어서 합시다.